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표정이 예전 같지 않게 무뚝뚝해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손을 살짝 떠는 모습을 보며 그저 나이가 드셔서 기력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넘기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온 질병, 그러나 여전히 많은 오해 속에 가려져 있는 파킨슨병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몸이 느려지는 노화 현상이 아닌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변화, 파킨슨병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꼽힙니다. 한국에서도 매년 약 5,000명 이상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알츠하이머 치매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손상으로 시작된다면 파킨슨병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운동 시스템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뇌의 깊숙한 곳, 중뇌에는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도파민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우리 몸의 근육들이 부드럽고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이 흑질이 신경세포들이 서서히 파괴되면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휘자를 잃은 오케스트라처럼 우리 몸의 움직임은 점점 어색해지고 뻣뻣해지며 느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파킨슨병의 시작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파킨슨병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이가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나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취약해지는 과정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용한 침입자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파킨슨병의 증상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상은 바로 서동증, 즉 행동이 느려지는 증상입니다. 단순히 몸이 좀 굼떠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단추를 채우는 일, 글씨를 쓰는 일, 젓가락질 같은 세밀한 동작들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발음이 어눌해지며 얼굴 표정이 거의 사라져 마치 가면을 쓴 듯 무표정해지기도 합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모든 행동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버벅거리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증상은 안정시 떨림입니다. 이는 다른 떨림 증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힘을 빼고 가만히 있을 때, 예를 들어 무릎 위에 손을 올려두거나 걸을 때 팔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 손이나 다리가 규칙적으로 떨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거나 행동을 시작하면 떨림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근육 강직입니다. 몸이 뻣뻣해지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이 팔이나 다리를 움직여보면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삐걱거리며 굳어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환자 본인은 늘 근육통이나 뻐근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이 진행되면 자세의 불안정이 나타납니다.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져 자주 넘어지게 되고 걸을 때 보폭이 매우 짧아져 종종 걸음을 걷거나 한번 걷기 시작하면 몸이 앞으로 쏠려 멈추기 어려워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혹은 10수년 전부터 우리 몸은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비운동 증상입니다.
혹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되셨나요? 만성적인 변비로 고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장 특징적인 전조 증상 중 하나는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는 렘수면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어 움직일 수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꿈의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꿈에서 누군가와 싸우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해서 옆에서 자는 배우자를 때리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잠꼬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운동 증상들이 있으면서 서서히 몸이 느려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먼저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세밀하게 살피는 진찰을 통해 파킨슨병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진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는 바로 도파민 운반체 양전자 단층 촬영, 즉 PET-CT입니다. 이 검사는 우리 뇌 속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얼마나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도파민 세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PET 영상에서 뚜렷한 이상 소견이 관찰됩니다. 이와 함께 뇌 MRI 촬영도 병행합니다. 파킨슨병 자체는 MRI에서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경색, 뇌출혈, 수두증, 종양 등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구조적인 뇌질환들을 감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만약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다면 어떤 치료의 여정을 걷게 될까요? 현재까지 파킨슨병을 완치시키거나 병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멈추게 하는 치료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모든 치료는 부족해진 도파민을 보충하여 증상을 조절하고 환자가 최대한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둡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이며 핵심이 되는 약은 레보도파입니다. 레보도파는 몸 안으로 들어가 뇌로 전달된 후 도파민으로 변환되어 부족한 도파민의 역할을 대신해줍니다. 많은 환자들이 레보도파를 복용하기 시작하면 극적인 증상 호전을 경험합니다. 보통 치료 시작 후 3년에서 5년 정도를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는 약효가 매우 좋아 마취병이 없던 때처럼 활기찬 생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이 서서히 진행됨에 따라 몇 년 후에는 약물 치료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 다음 약을 먹기 전에 몸이 다시 굳는 약효 소진 현상이 나타나거나 약을 먹어도 예전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또한 약물 농도가 가장 높을 때 몸이 저절로 꿈틀거리거나 꼬이는 이상 운동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약물만으로는 증상 조절이 어려워지는 단계에 이르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술법은 뇌심 부자극술입니다. 이는 뇌의 특정 부위에 미세한 전극을 삽입하고 가슴에 배터리를 심어 지속적으로 전기 자극을 보내 뇌회로의 비정상적인 신호를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머리를 열지 않고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해 뇌의 특정 부위를 치료하는 비침습적인 방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술 역시 완치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술은 약물 치료의 효과를 보완하고 부작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뿐 약물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술은 약물 치료를 충분히 시도한 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신중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고 힘든 싸움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파킨슨병 예방과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단순히 동네를 산책하는 가벼운 수준을 넘어서 심장을 뛰게 하고 땀이 날 정도의 강도가 있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젊을 때부터 수영, 달리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뇌의 예비 능력을 키워줍니다. 설령 뇌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더라도 튼튼하게 다져진 뇌 기능과 신체 능력이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고 견뎌낼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특히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파킨슨병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병에 걸렸을 때 진행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습관 또한 중요합니다. 특정 영양제가 파킨슨병을 예방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지만 건강한 식단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지중해식 식단이 권장되는데 이를 우리 식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붉은 육류보다는 등푸른 생선이나 해산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매일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 그리고 견과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기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뇌를 지키는 길입니다. 파킨슨병 진단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환자들이 진단을 받은 후에도 약물 치료와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지만 그 병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가족과 주변에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청하며 꾸준히 운동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파킨슨병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파킨슨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께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고 아직 건강한 분들께는 자신의 몸과 뇌 건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은 저희가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표정이 예전 같지 않게 무뚝뚝해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손을 살짝 떠는 모습을 보며 그저 나이가 드셔서 기력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넘기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온 질병, 그러나 여전히 많은 오해 속에 가려져 있는 파킨슨병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몸이 느려지는 노화 현상이 아닌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변화, 파킨슨병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꼽힙니다. 한국에서도 매년 약 5,000명 이상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알츠하이머 치매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손상으로 시작된다면 파킨슨병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운동 시스템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뇌의 깊숙한 곳, 중뇌에는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도파민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우리 몸의 근육들이 부드럽고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이 흑질이 신경세포들이 서서히 파괴되면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휘자를 잃은 오케스트라처럼 우리 몸의 움직임은 점점 어색해지고 뻣뻣해지며 느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파킨슨병의 시작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파킨슨병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이가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나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취약해지는 과정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용한 침입자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파킨슨병의 증상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상은 바로 서동증, 즉 행동이 느려지는 증상입니다. 단순히 몸이 좀 굼떠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단추를 채우는 일, 글씨를 쓰는 일, 젓가락질 같은 세밀한 동작들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발음이 어눌해지며 얼굴 표정이 거의 사라져 마치 가면을 쓴 듯 무표정해지기도 합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모든 행동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버벅거리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증상은 안정시 떨림입니다. 이는 다른 떨림 증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힘을 빼고 가만히 있을 때, 예를 들어 무릎 위에 손을 올려두거나 걸을 때 팔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 손이나 다리가 규칙적으로 떨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거나 행동을 시작하면 떨림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근육 강직입니다. 몸이 뻣뻣해지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이 팔이나 다리를 움직여보면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삐걱거리며 굳어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환자 본인은 늘 근육통이나 뻐근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이 진행되면 자세의 불안정이 나타납니다.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져 자주 넘어지게 되고, 걸을 때 보폭이 매우 짧아져 종종 걸음을 걷거나 한번 걷기 시작하면 몸이 앞으로 쏠려 멈추기 어려워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혹은 십수년 전부터 우리 몸은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비운동 증상입니다. 혹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되셨나요? 만성적인 변비로 고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장 특징적인 전조 증상 중 하나는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는 렘수면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어 움직일 수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꿈의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꿈에서 누군가와 싸우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해서 옆에서 자는 배우자를 때리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잠꼬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운동 증상들이 있으면서 서서히 몸이 느려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먼저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세밀하게 살피는 진찰을 통해 파킨슨병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진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는 바로 도파민 운반체 양전자 단층 촬영, 즉 PET-CT입니다. 이 검사는 우리 뇌 속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얼마나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도파민 세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PET 영상에서 뚜렷한 이상 소견이 관찰됩니다.
이와 함께 뇌 MRI 촬영도 병행합니다. 파킨슨병 자체는 MRI에서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경색, 뇌출혈, 수두증, 종양 등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구조적인 뇌질환들을 감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만약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다면 어떤 치료의 여정을 걷게 될까요? 현재까지 파킨슨병을 완치시키거나 병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멈추게 하는 치료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모든 치료는 부족해진 도파민을 보충하여 증상을 조절하고 환자가 최대한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둡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이며 핵심이 되는 약은 레보도파입니다. 레보도파는 몸 안으로 들어가 뇌로 전달된 후 도파민으로 변환되어 부족한 도파민의 역할을 대신해줍니다. 많은 환자들이 레보도파를 복용하기 시작하면 극적인 증상 호전을 경험합니다. 보통 치료 시작 후 3년에서 5년 정도를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는 약효가 매우 좋아 마취병이 없던 때처럼 활기찬 생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이 서서히 진행됨에 따라 몇 년 후에는 약물 치료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 다음 약을 먹기 전에 몸이 다시 굳는 약효 소진 현상이 나타나거나 약을 먹어도 예전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또한 약물 농도가 가장 높을 때 몸이 저절로 꿈틀거리거나 꼬이는 이상 운동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약물만으로는 증상 조절이 어려워지는 단계에 이르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술법은 뇌심 부자극술입니다. 이는 뇌의 특정 부위에 미세한 전극을 삽입하고 가슴에 배터리를 심어 지속적으로 전기 자극을 보내 뇌회로의 비정상적인 신호를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머리를 열지 않고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해 뇌의 특정 부위를 치료하는 비침습적인 방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술 역시 완치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술은 약물 치료의 효과를 보완하고 부작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뿐 약물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술은 약물 치료를 충분히 시도한 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신중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고 힘든 싸움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파킨슨병 예방과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단순히 동네를 산책하는 가벼운 수준을 넘어서 심장을 뛰게 하고 땀이 날 정도의 강도가 있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젊을 때부터 수영, 달리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뇌의 예비 능력을 키워줍니다. 설령 뇌에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더라도 튼튼하게 다져진 뇌 기능과 신체 능력이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고 견뎌낼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특히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파킨슨병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병에 걸렸을 때 진행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습관 또한 중요합니다. 특정 영양제가 파킨슨병을 예방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지만 건강한 식단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지중해식 식단이 권장되는데 이를 우리 식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붉은 육류보다는 등푸른 생선이나 해산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매일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 그리고 견과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기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뇌를 지키는 길입니다. 파킨슨병 진단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환자들이 진단을 받은 후에도 약물 치료와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지만 그 병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가족과 주변에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청하며 꾸준히 운동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파킨슨병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파킨슨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께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고 아직 건강한 분들께는 자신의 몸과 뇌 건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은 저희가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표정이 예전 같지 않게 무뚝뚝해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손을 살짝 떠는 모습을 보며 그저 나이가 드셔서 기력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넘기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온 질병, 그러나 여전히 많은 오해 속에 가려져 있는 파킨슨병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몸이 느려지는 노화 현상이 아닌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변화, 파킨슨병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꼽힙니다. 한국에서도 매년 약 5,000명 이상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알츠하이머 치매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손상으로 시작된다면 파킨슨병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운동 시스템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뇌의 깊숙한 곳, 중뇌에는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도파민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우리 몸의 근육들이 부드럽고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이 흑질이 신경세포들이 서서히 파괴되면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휘자를 잃은 오케스트라처럼 우리 몸의 움직임은 점점 어색해지고 뻣뻣해지며 느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파킨슨병의 시작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파킨슨병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이가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나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취약해지는 과정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용한 침입자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파킨슨병의 증상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상은 바로 서동증, 즉 행동이 느려지는 증상입니다. 단순히 몸이 좀 굼떠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단추를 채우는 일, 글씨를 쓰는 일, 젓가락질 같은 세밀한 동작들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발음이 어눌해지며 얼굴 표정이 거의 사라져 마치 가면을 쓴 듯 무표정해지기도 합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모든 행동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버벅거리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증상은 안정시 떨림입니다. 이는 다른 떨림 증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힘을 빼고 가만히 있을 때, 예를 들어 무릎 위에 손을 올려두거나 걸을 때 팔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 손이나 다리가 규칙적으로 떨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거나 행동을 시작하면 떨림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근육 강직입니다. 몸이 뻣뻣해지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이 팔이나 다리를 움직여보면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삐걱거리며 굳어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환자 본인은 늘 근육통이나 뻐근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이 진행되면 자세의 불안정이 나타납니다.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져 자주 넘어지게 되고 걸을 때 보폭이 매우 짧아져 종종 걸음을 걷거나 한번 걷기 시작하면 몸이 앞으로 쏠려 멈추기 어려워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혹은 십수년 전부터 우리 몸은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비운동 증상입니다. 혹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되셨나요? 만성적인 변비로 고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장 특징적인 전조 증상 중 하나는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는 렘수면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어 움직일 수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꿈의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꿈에서 누군가와 싸우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해서 옆에서 자는 배우자를 때리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잠꼬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운동 증상들이 있으면서 서서히 몸이 느려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먼저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세밀하게 살피는 진찰을 통해 파킨슨병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진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는 바로 도파민 운반체 양전자 단층 촬영, 즉 PET-CT입니다. 이 검사는 우리 뇌 속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얼마나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도파민 세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PET 영상에서 뚜렷한 이상 소견이 관찰됩니다. 이와 함께 뇌 MRI 촬영도 병행합니다. 파킨슨병 자체는 MRI에서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경색, 뇌출혈, 수두증, 종양 등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구조적인 뇌질환들을 감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만약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다면 어떤 치료의 여정을 걷게 될까요? 현재까지 파킨슨병을 완치시키거나 병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멈추게 하는 치료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모든 치료는 부족해진 도파민을 보충하여 증상을 조절하고 환자가 최대한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둡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이며 핵심이 되는 약은 레보도파입니다. 레보도파는 몸 안으로 들어가 뇌로 전달된 후 도파민으로 변환되어 부족한 도파민의 역할을 대신해줍니다. 많은 환자들이 레보도파를 복용하기 시작하면 극적인 증상 호전을 경험합니다. 보통 치료 시작 후 3년에서 5년 정도를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는 약효가 매우 좋아 마치 병이 없던 때처럼 활기찬 생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이 서서히 진행됨에 따라 몇 년 후에는 약물 치료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 다음 약을 먹기 전에 몸이 다시 굳는 약효 소진 현상이 나타나거나 약을 먹어도 예전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또한 약물 농도가 가장 높을 때 몸이 저절로 꿈틀거리거나 꼬이는 이상 운동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약물만으로는 증상 조절이 어려워지는 단계에 이르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술법은 뇌심 부자극술입니다. 이는 뇌의 특정 부위에 미세한 전극을 삽입하고 가슴에 배터리를 심어 지속적으로 전기 자극을 보내 뇌회로의 비정상적인 신호를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머리를 열지 않고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해 뇌의 특정 부위를 치료하는 비침습적인 방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술 역시 완치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술은 약물 치료의 효과를 보완하고 부작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뿐 약물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술은 약물 치료를 충분히 시도한 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신중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고 힘든 싸움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파킨슨병 예방과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단순히 동네를 산책하는 가벼운 수준을 넘어서 심장을 뛰게 하고 땀이 날 정도의 강도가 있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젊을 때부터 수영, 달리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뇌의 예비 능력을 키워줍니다. 설령 뇌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더라도 튼튼하게 다져진 뇌 기능과 신체 능력이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고 견뎌낼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특히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파킨슨병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병에 걸렸을 때 진행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습관 또한 중요합니다. 특정 영양제가 파킨슨병을 예방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지만 건강한 식단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지중해식 식단이 권장되는데 이를 우리 식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붉은 육류보다는 등푸른 생선이나 해산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매일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 그리고 견과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기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뇌를 지키는 길입니다. 파킨슨병 진단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환자들이 진단을 받은 후에도 약물 치료와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지만 그 병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가족과 주변에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청하며 꾸준히 운동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파킨슨병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파킨슨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께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고 아직 건강한 분들께는 자신의 몸과 뇌 건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은 저희가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표정이 예전 같지 않게 무뚝뚝해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손을 살짝 떠는 모습을 보며 그저 나이가 드셔서 기력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넘기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온 질병, 그러나 여전히 많은 오해 속에 가려져 있는 파킨슨병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몸이 느려지는 노화 현상이 아닌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변화, 파킨슨병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꼽힙니다. 한국에서도 매년 약 5,000명 이상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알츠하이머 치매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손상으로 시작된다면 파킨슨병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운동 시스템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뇌의 깊숙한 곳, 중뇌에는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도파민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우리 몸의 근육들이 부드럽고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이 흑질이 신경세포들이 서서히 파괴되면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휘자를 잃은 오케스트라처럼 우리 몸의 움직임은 점점 어색해지고 뻣뻣해지며 느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파킨슨병의 시작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파킨슨병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이가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나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취약해지는 과정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용한 침입자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파킨슨병의 증상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상은 바로 서동증, 즉 행동이 느려지는 증상입니다. 단순히 몸이 좀 굼떠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단추를 채우는 일, 글씨를 쓰는 일, 젓가락질 같은 세밀한 동작들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발음이 어눌해지며 얼굴 표정이 거의 사라져 마치 가면을 쓴 듯 무표정해지기도 합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모든 행동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버벅거리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증상은 안정시 떨림입니다. 이는 다른 떨림 증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힘을 빼고 가만히 있을 때, 예를 들어 무릎 위에 손을 올려두거나 걸을 때 팔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 손이나 다리가 규칙적으로 떨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거나 행동을 시작하면 떨림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근육 강직입니다. 몸이 뻣뻣해지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이 팔이나 다리를 움직여보면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삐걱거리며 굳어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환자 본인은 늘 근육통이나 뻐근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이 진행되면 자세의 불안정이 나타납니다.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져 자주 넘어지게 되고 걸을 때 보폭이 매우 짧아져 종종 걸음을 걷거나 한번 걷기 시작하면 몸이 앞으로 쏠려 멈추기 어려워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혹은 십수년 전부터 우리 몸은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비운동 증상입니다.
혹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되셨나요? 만성적인 변비로 고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장 특징적인 전조 증상 중 하나는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는 렘수면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어 움직일 수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꿈의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꿈에서 누군가와 싸우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해서 옆에서 자는 배우자를 때리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잠꼬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운동 증상들이 있으면서 서서히 몸이 느려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먼저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세밀하게 살피는 진찰을 통해 파킨슨병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진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는 바로 도파민 운반체 양전자 단층 촬영, 즉 PET-CT입니다. 이 검사는 우리 뇌 속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얼마나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도파민 세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PET 영상에서 뚜렷한 이상 소견이 관찰됩니다. 이와 함께 뇌 MRI 촬영도 병행합니다. 파킨슨병 자체는 MRI에서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경색, 뇌출혈, 수두증, 종양 등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구조적인 뇌질환들을 감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만약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다면 어떤 치료의 여정을 걷게 될까요? 현재까지 파킨슨병을 완치시키거나 병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멈추게 하는 치료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모든 치료는 부족해진 도파민을 보충하여 증상을 조절하고 환자가 최대한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둡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이며 핵심이 되는 약은 레보도파입니다. 레보도파는 몸 안으로 들어가 뇌로 전달된 후 도파민으로 변환되어 부족한 도파민의 역할을 대신해줍니다. 많은 환자들이 레보도파를 복용하기 시작하면 극적인 증상 호전을 경험합니다. 보통 치료 시작 후 3년에서 5년 정도를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는 약효가 매우 좋아 마취병이 없던 때처럼 활기찬 생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이 서서히 진행됨에 따라 몇 년 후에는 약물 치료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 다음 약을 먹기 전에 몸이 다시 굳는 약효 소진 현상이 나타나거나 약을 먹어도 예전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또한 약물 농도가 가장 높을 때 몸이 저절로 꿈틀거리거나 꼬이는 이상 운동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약물만으로는 증상 조절이 어려워지는 단계에 이르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술법은 뇌심 부자극술입니다. 이는 뇌의 특정 부위에 미세한 전극을 삽입하고 가슴에 배터리를 심어 지속적으로 전기 자극을 보내 뇌회로의 비정상적인 신호를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머리를 열지 않고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해 뇌의 특정 부위를 치료하는 비침습적인 방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술 역시 완치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술은 약물 치료의 효과를 보완하고 부작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뿐 약물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술은 약물 치료를 충분히 시도한 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신중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고 힘든 싸움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파킨슨병 예방과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단순히 동네를 산책하는 가벼운 수준을 넘어서 심장을 뛰게 하고 땀이 날 정도의 강도가 있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젊을 때부터 수영, 달리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뇌의 예비 능력을 키워줍니다. 설령 뇌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더라도 튼튼하게 다져진 뇌 기능과 신체 능력이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고 견뎌낼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특히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파킨슨병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병에 걸렸을 때 진행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습관 또한 중요합니다. 특정 영양제가 파킨슨병을 예방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지만 건강한 식단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지중해식 식단이 권장되는데 이를 우리 식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붉은 육류보다는 등푸른 생선이나 해산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매일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 그리고 견과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기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뇌를 지키는 길입니다. 파킨슨병 진단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환자들이 진단을 받은 후에도 약물 치료와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지만 그 병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가족과 주변에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청하며 꾸준히 운동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파킨슨병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파킨슨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께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고 아직 건강한 분들께는 자신의 몸과 뇌 건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은 저희가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표정이 예전 같지 않게 무뚝뚝해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손을 살짝 떠는 모습을 보며 그저 나이가 드셔서 기력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넘기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온 질병, 그러나 여전히 많은 오해 속에 가려져 있는 파킨슨병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몸이 느려지는 노화 현상이 아닌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변화, 파킨슨병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꼽힙니다. 한국에서도 매년 약 5,000명 이상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알츠하이머 치매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손상으로 시작된다면 파킨슨병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운동 시스템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뇌의 깊숙한 곳, 중뇌에는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도파민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우리 몸의 근육들이 부드럽고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이 흑질이 신경세포들이 서서히 파괴되면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휘자를 잃은 오케스트라처럼 우리 몸의 움직임은 점점 어색해지고 뻣뻣해지며 느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파킨슨병의 시작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파킨슨병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이가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나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취약해지는 과정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용한 침입자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파킨슨병의 증상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상은 바로 서동증, 즉 행동이 느려지는 증상입니다. 단순히 몸이 좀 굼떠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단추를 채우는 일, 글씨를 쓰는 일, 젓가락질 같은 세밀한 동작들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발음이 어눌해지며 얼굴 표정이 거의 사라져 마치 가면을 쓴 듯 무표정해지기도 합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모든 행동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버벅거리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2번째 특징적인 증상은 안정시 떨림입니다. 이는 다른 떨림 증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힘을 빼고 가만히 있을 때, 예를 들어 무릎 위에 손을 올려두거나 걸을 때 팔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 손이나 다리가 규칙적으로 떨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거나 행동을 시작하면 떨림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3번째는 근육 강직입니다. 몸이 뻣뻣해지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이 팔이나 다리를 움직여보면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삐걱거리며 굳어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환자 본인은 늘 근육통이나 뻐근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이 진행되면 자세의 불안정이 나타납니다.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져 자주 넘어지게 되고 걸을 때 보폭이 매우 짧아져 종종 걸음을 걷거나 한번 걷기 시작하면 몸이 앞으로 쏠려 멈추기 어려워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혹은 10수년 전부터 우리 몸은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비운동 증상입니다. 혹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되셨나요? 만성적인 변비로 고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장 특징적인 전조 증상 중 하나는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는 렘수면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어 움직일 수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꿈의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꿈에서 누군가와 싸우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해서 옆에서 자는 배우자를 때리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잠꼬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운동 증상들이 있으면서 서서히 몸이 느려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먼저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세밀하게 살피는 진찰을 통해 파킨슨병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진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는 바로 도파민 운반체 양전자 단층 촬영, 즉 PET-CT입니다. 이 검사는 우리 뇌 속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얼마나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도파민 세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PET 영상에서 뚜렷한 이상 소견이 관찰됩니다.
이와 함께 뇌 MRI 촬영도 병행합니다. 파킨슨병 자체는 MRI에서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경색, 뇌출혈, 수두증, 종양 등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구조적인 뇌질환들을